오히려 출산이라는 것 자체를 여성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혹은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네, 오히려 이런 게 줄어드는 폭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20대의 고용의 질과 이 30, 40대의 고용의 질은 또 다르다. 어쨌든 간에 이제 출산과 육아에서 어쨌든 지금도 여성이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강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단절이 없지 않게 되는데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한테 그 경력의 단절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아예 몇 년씩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시 빨리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 이 맞벌이가 아니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어떤 상황, 게다가 이제 심지어 출산까지 한 상황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필요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는 20대 때 자기가 가졌던 예를 들어 정규직 일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되게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는 이제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이마트 지부에서 서울에서 집회하는 데 갔다 왔는데요. 정용진이 회장이 됐잖아요. 그 신세계 그 이마트에. 그러면서 그 기사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경영 실적이 나쁜데 회장이 됐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경영 실적이 나쁜데 회장이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됐었는지 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노동자들한테 원래 해주던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서 다 그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저 그거 다 산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가서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건 이제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회까지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깎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노조가 아닌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있는 이제 관리자들하고 짬짬이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하는 집회에 갔다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줬다 뺏는 게 너무 치사하다, 경영의 위기를 왜 노동자한테 전가하느냐, 이게 우리가 다 일하다 아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다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정말 아직도 기본급이 200만 원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당을 다 합쳐야 최저임금 40시간에 맞추는 정도? 왜냐면 거기 주 35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수당을 합쳐야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액수를 맞추는 정도인가 봐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중년 여성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참가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용의 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일자리를 여성들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참가율 자체도 낮고 특히나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경제 활동 참가가 더 떨어지기도 하는 데다가 그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별 임금 격차인데요. 이 노란 게 남자고 파란 게 여자고 작은 게 여자겠죠? 93년부터 2022년까지 이 30년이 쭉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성인지 통계라고 이제 나라에서 그래도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계를 제공을 좀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보면 차이가 비율로 봤을 때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얼마 전에 3.8 집회나 이런 것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은 몇 %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100으로 했을 때, 남성이 100으로 했을 때 65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비슷한 것인데 금액이 늘잖아요. 인플레이션과 등등 일부는 투쟁의 성과도 있을 것이 등등해서 오르면서 격차는 더 커지는 그래프가 쫙 벌어지는 느낌이죠. 그 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X가 이렇게,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남녀 임금 격차 왜 이렇게 클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에서 임금이. 근데 거기에 남녀가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기업보다 이제 중소기업, 작은 공장 이런 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게 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도 아예 다르죠. 여성이 많은 업종은 임금이 다 낮죠.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사실 약간 돌고 도는, 그것이 꼭 여성뿐 아니라 그게 이제 자본
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노동자를 분할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나눈 다음에 남자가 이제 보통이고 마치 여자는 그보다 조금 뭐 힘이 딸려서 뭐 애를 봐야 되니까 일찍 퇴근하면 좋으니까 이유야 막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조금 더 임금이 낮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일자리, 모인 업종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누가 가도 다 임금이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걸 지금 또 우리가 굉장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주노동자는 자기네 나라에 가면 이거 훨씬 지금 우리가 100만 원만 줘도 거기 가면 몇 배다 막 이러면서 최저임금 더 낮춰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업종을,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라는 특수한 이제 표적이 붙은 사람들을 낮은 임금으로 유지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는 업종을 낮은 임금으로 유지시키고, 그게 다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다 낮은 임금에 2등 일자리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인건비를 아끼고 이윤을 더 많이 뽑고 그런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데, 그 여러 분할의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분할 중에 하나가 남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 아까 얘기한 뭐 마트, 판매, 서비스 이런 데 거의 다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무조건 최저임금이 아니고 거의 표준 임금이죠. 그런 서비스 업종에 많은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들,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약간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들에서는 그냥 최저임금이 거의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뭐 10원 더 주거나 뭐 100원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거를 실제 이제 상담하거나 그러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든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도 굉장히 노조를 만들고 오래 투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따내고 뭐 그렇지만 사실 여전히 굉장히 임금이 낮은 축에 속하고, 이제 방학 때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을 빼니까 사실 임금을 많이 올린 것 같아도 이걸 전체 이제 12달로 생각하면 임금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는 그게 이제 또 다른 업종의 음식 이런 데에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업종이 달라서이기도 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러니까 더 작은 기업, 뭐 비정규직 이런 데 여성들이 더 많아서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 시간을 남성들이 더 길게 일하게 만드는 구조죠. 남자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어가는 걸 당연하게, 그리고 그거 못하면 못난 남자인 것처럼, 여자는 그걸 너무 여자가 또 욕심내서 막 맨날 일하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텔레비 드라마에서 맨날 그런 엄마 밑에서 막 아이들이 막 불행하고 엄마의 막 그 탐욕과 막 명예욕과 막, 아빠는 사실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데 뭐 그래서 여자들은 또 노동 시간도 과도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되게 굉장히 또 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이제 과로를 시키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커리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 되는 거, 의사가 전문의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시기에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정말 거의 자기 다른 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꼭 그래야만 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사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박사를 딴 다음에 몇 년간 자기의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 그 시기에는 뭐 연애고 가족 생활이고 뭐 취미고 이런 거 다 못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 전공의 하는 시기에는 뭐 딴 거 신경 거의 못 쓰고 뭐 맨날 나오잖아요.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매진해야 되는, 그러고 나면 갑자기 그 사람들을 그거에 대한 마치 대가인 것처럼 고소득의 이제 높은 일자리로 탁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쥐어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성별 임금 격차의 중요한 이제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의사에서 이제 여성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교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거든요. 선발에서 성별 차별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
교수가 되기 위해 시간을 엄청 쏟아야 되는 그 시기에 예를 들어 출산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요런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고 거기에 근데 그래도 아무리 이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막 계산을 이제 사람들이 해서 막 돌리잖아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막 찾아보면 방금 얘기한 업종 때문에 기업 크기 때문에 뭐 커리어 때문에 뭐 학력 자본 때문에 뭐 계산을 해도 한 20% 정도는 계산이 안 나온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말 그냥 차별이다. 그냥 남자랑 여자랑 둘이 있으면 남자를 뽑고 이것도 아주 최근까지도 그랬다는데 그 기자 지망생 중에도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페미니즘 리부트 막 이런 거 이후에 2010 몇 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대학에서 막 뭔가 그런 여성들이 사회 문제의식에 이제 갑자기 막 되게 눈을 많이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자 같은 직종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먼저 시험 그런 걸 하죠. 시험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시험 점수 이런 걸 하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여자고 2명 정도가 남자인데 그 중에서 최종 2명을 뽑으면 남자가 뽑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말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성차별인 거죠. 그것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 계신데 있다. 이렇게 있다. 계산을 하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젠더가 어떻게 노동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걸 또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전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의 이제 숫자거든요. 왜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이렇게 주목하는지 아시는 분? 노동조합 활동하시니까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뭐가 불리하죠? 네, 주휴가 없어서 수당으로 처리되는 유급 휴일이 없습니다. 또 네, 맞아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연차랑 퇴직금은 정말 저는 그냥 비례해서 주면 되잖아요. 짧게 일하니까 임금이 적고 그리고 그거 비례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주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80% 이상 출근하면? 그런데 아무튼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안 되고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서 직장 가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럼 사실 그 보험이 다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 것에서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규 운동 오늘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곳곳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나 조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알바몬 이런 데서까지 막 엄청 주휴수당 잘 챙겨라 이런 거 막 광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열심히 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런 거 해서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니까 이 초단 시간이 엄청 늘더라. 그러니까 그게 거의 컨설팅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중앙, 편의점 중앙에서 노무사가 말하자면 쫙 컨설팅 해주는 거죠. 그런 위험 부담을 지지 말고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 경기도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조그마한 편의점은 정말 편의점 사장님 하나 해가지고는 사장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나 혼자 노동자인 셈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편의점 한 2-3개를 이제 한 동네에 막 운영을 하는데 한 알바생을 15시간씩 나눠서 자기의 근데 그게 꽤 흔한 일이에요. 카페도 이 두 가지가 전 다 놀랐는데 조그만 카페랑 편의점을 그렇게 한 동네에 여러 개씩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신기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장님 1명, 나 알바 1명인데 사장님도 마치 손오공처럼 2 사장님인 것처럼 나도 2 알바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저 사장님의 저 편의점 가서 마저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참 열심히 산다 싶죠.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 아끼고 퇴직금 아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 또 좀 이해가 가요. 워낙 이제 그것도 대기업 혹은 프랜차이즈의
이 자영업자 뜯어먹는 이 구조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공공기관에서 이게 엄청 늘어나요. 이게 여기 보시면 2016년, 17년부터 좀 이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엄청 늘었잖아요. 이때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전후 이렇게 15년, 14년 이렇게 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이제 그 여성들은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주자. 이러면서 아까 말한 공공기관 같은 거에 이제 말하자면 알바 같은 자리를 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경기도 조사할 때 만났던 한 여성 노동자는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얄미워. 땡땡시에서 그 평생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약간 자원봉사처럼 이제 주민들 중에서 약간 자격이 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동마다 한 명씩 해서 이제 교육을 기획하고, 이렇게 교육을 기획하고 섭외하고 플랜카드 하고 뭐 요런 평가하고 요런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한 달에 60시간 하는 걸로 이제 그 시에 동마다 한 명씩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1년인가 2년인가 한 다음에 평가가 좋아서 이거를 고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생활임금, 그 땡땡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주고 고용관계는 맺지 않은 방식으로 하다가 이걸 이제 고용을 하겠다. 뭐 좋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데 고용을 하려니까 갑자기 이 땡땡시가 60시간 하던 이분들을 59시간, 예, 일주일에 절대, 그것도요, 혹시 한 주라도 15시간 넘어가지고 그 주 주휴수당 달라고 할까봐 한 주는 절대 14시간 넘으면 안 되고요, 한 달은 절대 59시간이 넘으면 안 되게,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하루는 4시 퇴근, 하루는 5시 퇴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게다가 이분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정말 무슨 치킨집 사장님이 어려워서 주휴수당 때문에 뭐 14시간 쓴다고 하면 뭐 이해라도 하겠지만, 시가 게다가 15시간, 60시간 하던 사람을 1시간 빼서, 이건 너무나도 꼼수지 않냐. 제가 그냥 일반 조합원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 인터뷰였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영국과 프랑스에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가 있다는데 우리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에 여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라고 사실 만들었고, 여성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저게 다 그냥 억지냐? 억지만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여성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하고 아기가 집에 오기 전에 내가 갈 수 있어서 좋다. 내가 픽업할 수 있다. 뭐 또 밤에만 일하면 뭐 애들 재워놓고 밤에 일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걸 내가 준비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단시간 노동을 선호합니다. 그때 그 선호라는 것이 이렇게 독박 한 성에, 한 사람에게 이 돌봄과 양육과 이런 거에 책임이 이렇게 몰빵되는 상태에서 선호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노동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분리, 양극화, 그것이 성별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을 누구한테 어떻게 기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돌봄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 남성 가부장, 그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전혀 이제 물론 빠지고 싶을 수 있어요. 네, 양육의 책임에서 빠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전혀 선택지가 없잖아요. 여성처럼 이렇게 단시간 일자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둘 다 단시간 일자리를 해서는 생활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성은 한 명은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자리, 한 명은 정규직에 장시간 하는 일자리를 하는 게 그 가정 경제 공동체한테는 마치가 아니죠. 합리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이 쳇바퀴를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간을 다시 구성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성별에 따라 영향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이 그 코로나 때 유엔에서 여성한테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뭐 모든 재난이 원래 약한 사람한테 더 크게 해가 가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제가 서울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원래 옥탑방에 되게 이제 쓰러져가는 건물에 옥탑방에 사무실을 쓰다가 2년 전에
신축 건물의 어떤 이제 사무실 안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첫 겨울을 보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이제 창문이랑 샤시가 옛날 거고 너무 춥고 이렇게 장판을 치고 있으면 손이 시려웠는데, 근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제가 히터를 켜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히터가 꺼져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막 부자들은 이렇게 난방비도 안 들고 좋은 데 사는데 난방비도 안 들고, 우리는 가난한데 추워서 난방비도 들고 이것을 어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재난이 사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후위기도 얘기하면, 그래서 뭐 가뭄이 들면 그러니까 식생활을 책임지는 엄마가 더 멀리 가서 식수를 안전한 식수를 구해와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보통 여성의 일자리가 더 먼저 없어진다든지, 특히 코로나 때는 여행, 서비스업 이런 게 다 먼저 셧다운이 되었잖아요. 그건 일단 하고, 공장 같은 데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든 기계를 돌리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 양극화된 반응 속에서 여성들은 완전 일자리를 잃고, 그 여행업계, 항공업계 정말 많은 여성들이 모여있는 일자리였는데, 그런데 일자리가 더 먼저 없어지고, 그런 거 하면 뭐 힘내세요 막 그 표시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의료진에, 사실 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의사보다는 의료진 전체에서 의사가 가지는 이제 포션은 되게 작고 더 다양한 의료진이 있고, 그 의료진의 대부분은 여성이죠. 보건의료, 뭐 사회복지, 거기도 원래 굉장히 여성화된 이제 업종이고, 그런 만큼 굉장히 강도에 비해 임금도 낮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그 여성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책임을 지면서 감염과 이런 데 위험에 엄청 노출됐었고, 엄청난 노동 강도를 또 감내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택을 하게 되고, 학교에 못 간 이 어린이들을 다 엄마가, 그래서 사실 재택이 저도 이제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재택이 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출퇴근 시간만 아껴도 그게 어딥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재택이 정말 어땠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케어를 하면서 뭐 그 수업 듣는지 봐주면서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점심을 차려주고 먹이고 치우고 그거를 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기. 그다음에 다른 모든 돌봄이 뭐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 닫으면서 돌봄이 다시 가족한테 다 넘어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그새 또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뭔가 뭐 돌봄의 사회화나 의료의 공공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오랜만에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달랐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 가정폭력도 엄청 문제 됐었거든요. 한국은 근데 가정폭력 좀 줄었다고 해서 그것도 분분했어요. 뭐 신고가 덜 되는 거냐 어쩌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한국은 확실히 약간 이건 굉장히 분석적이라기보다 하도 밖에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폭력이 많았는데 그런 게 줄어서 괜찮아진 게 아닐까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유럽 이런 데서는 진짜 그 가정폭력이 너무 늘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으면 멍이 든 걸 다음날 누가 보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멍 때문에도 이제 밖에 가면 티나니까 좀 안 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막 감시의 눈이 하나도 없어진 상황에서 막 이 폭력이 되게 심해지고, 그럴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밖에 도망치려 나갈 수도 없고 통행 금지되고, 그러면 막 그런 이제 일들도 있어. 이렇게 사실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젠더에 따라 되게 다르게 영향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 때 갑자기 실직 당한 경험이 있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실직 당했고, 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이 실직을 당했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원치 않은 실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열악한 일자리들은 지금 쭉 말한 대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열악한 일자리에 있게 되는데, 열악한 일자리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실업인 것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예요. 보통은 그래도
안 좋은 일자리라도 월급이라도 받고 일이 어쨌든 사람한테 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건강을 좋게 만드는. 왜냐면 사람이 어쨌든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이 있고 내가 이 사회에 쓸모가 있고 나의 위치라는 건 그 직장으로 사실 굉장히 설명이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는 뭐 아이유를 좋아하고 뭐 장미꽃보다는 백합을 좋아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도 있고,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한노보연에서 일합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둘 다 저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 굉장히 작은 걸 설명하는 것 뿐이지만 직업을 설명하면 왠지 훨씬 많은 제대로 설명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실 각자 하는 노동, 각자가 가진 뭐 직업, 하는 일, 그걸로 서로 관계를 주로 맺고 위치 지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게 실업 상태에서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다. 그래서 실업자들에게 돈만 주는 것으로는 사실 그들의 특히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실업 상태보다 더 나쁜, 이게 높으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떤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느냐, 좋은 일자리를 취업을 했느냐, 좀 점수를 매겼을 때 한 가지 정도 좀 문제가 있는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됐느냐, 아니면 취업을 하긴 했는데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자리로 갔느냐, 이걸 한 1년 뒤에 점수를 매겨봤더니 차라리 실업 상태인 게 나은 일자리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은 보조적인 가계에서 경제적 책임이 보조적일 거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을 먼저 자르고, 예전에 뭐 요즘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왜 사내에서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한 명이 그만둬야 하면 둘이 협의해서 한 명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성이 그만두게 되고, 왜냐하면 그럴 때는 남성이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그래 넌 그래 남편 있잖아, 애 키우면 되잖아, 이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연구라는 게 그래 너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연구를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또 연구를 해놓으니까 이런 데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여성들이 이제 직업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이거는 출산 이후에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활동 참여율은 똑같아도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요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제로 바뀌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예전같이 정규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 못하니까 출산 이후에 이 일자리 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그래서 실업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이 출산을 계기로 해서 그냥 전업주부로 남게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당연히도 출산 이후에 너에게는 아이라는 기쁨이 생겼잖아, 이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산 이후에 자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건강이 제일 좋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전전해야 되고, 취업과 실업, 사실 그거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적응하는 거, 적응할만 했는데 나오게 되는 거, 한 번 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저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여러 차례 겪게 되는 거, 이게 건강에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준다. 여자라고 해고가 괜찮은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성과 노동 건강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여성과 노동 건강 연구를 많이 하신 캐나다의 보건학자이신데요. 그러니까 노동 건강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성 운동이나 여성 건강을 하는 사람은 여성 노동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많이 얘기하는 거는 출산과 관련된 거, 성재생산과 관련된 거, 왠지 나머지 뭐라고 해야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별로 얘기되지 않나. 아까 얘기한 그런 걸 바로 보편성을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남성의 위를 생각하는 거죠. 여성의 위와 남성의 위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따져보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에 신경 쓰는 건 유방암, 뭐 자궁암, 혹은 꼭 암이 아니어도 그런 거가 관련된, 혹은 출산, 생식 이런 거와 관련된 건강만 마치 여성 건강인 것처럼 고민이 많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 이런 게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당역에서 기억나시죠? 그 영무원이 일하다가 전 동료에게, 스토킹을 하던 전 동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이제 괴롭히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처벌받기 전날인가 그랬죠? 재판하는 거 앞두고. 그래서 살해 당했잖아요, 야간 근무 중에.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연히 젠더 폭력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이제 폭력이고, 스토킹 자체가 굉장히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당연히 여자도 남자를, 혹은 여자도 여자를, 남자도 남자를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90% 확실히 넘을 거예요. 90% 이상이 남성이 여성을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폭력,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건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생긴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일터에서 당한 사고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당연히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여성이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했지, 노동자가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살해당한 문제라고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된 다음에도 뭔가 행동으로까지 이거를 집회 한번 갔는데 그거 이상으로 뭘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이,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자기를 정체화하지 않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들 간에 어떤 관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있는가, 그럴 때 이거는 직장은 혹은 다른 동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물론 이제 그거 말고 2인 1조로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동시에 일터에서 이 성이라는 거, 젠더라는 거, 섹슈얼리티라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사실 들고, 여전히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이제 오늘 이제 약간 그런 굉장히 가장 기초 입문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일하다 아픈 많은 여성분들을 마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회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 실제 사례예요. 그 마트 노조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 왔던 건데, 51세고 추가판 탈출증이고 15년간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고 진열 같은 걸 했어요. 계산원은 사실 막 무거운 걸 이렇게 번쩍 들고 이런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진열은 확실히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위치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도 있고 뭐 위에도 있고 뭐 박스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 작업이죠. 이분이 원래는 캐셔를 오래 하시다가 진열 업무를 이제 최근에 하게 된 거예요. 2년 안쪽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코로나 때 진짜 이제 노동 강도가 많이 높아진 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삐끗한 거죠. 그래서 산재를 냈는데, 이제 산재에서 산재 많이 내보신 노조활동가들은 아실 텐데, 삐끗해서 냈는데, 이것은 사고성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질병으로 다시 내라. 질병으로 냈는데 불승인이 되었어요. 허리 이제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했는데, 요추간판 탈출증은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5년 이상
정도는 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중에 더 작고 이런 손, 팔꿈치 이런 거는 훨씬 더 짧게 몇 달간 힘든 일 하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깨, 허리, 경추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굉장히 단단한 애들은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이제 노출이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잘 승인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런 식의 중량물 취급은 1년 3개월밖에 하지 않았고, 그 이전부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10년 넘게 이 사람은 캐스에서 일을 했고, 캐스에서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일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허리를 이렇게 틀고 꺾으면서 무거운 걸 계속 옮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10여 년간에 나이 드는 그 노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사람 매일매일 8시간씩 일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산재를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그럼 정말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이거 불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승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저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산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밝히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사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자기 몸으로 일을 하는데 영혼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일을 하는데 사무직조차도 일과 근골격계 질환하고 상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급식실 폐암 사례도 있죠. 이게 첫 번째로 폐암 산재 승인된 사례거든요. 12년간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폐암이 사기 늦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뒤에야 21년도에 승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첫 건이었는데, 저분은 특히나 이제 급식실 지하에 있었고, 꽤 긴 시간 환기 자체가 좀 거의 고장나다시피, 거의 환기가 그냥 윙 소리만 나고 사실 하나도 안 됐던, 환기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느낌은 있지만 뭔가 싹싹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특성화고 학생들 실습실 조사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용접 부스에서 이제 용접을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여기 환기 잘 된다고, 이 안에서 담배 피면 하나도 안 들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서 저희가 풍속을 재봤는데 진짜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하고 굉장히 사실은 다르다. 게다가 이게 담배 연기의 연기하고 흉은 어쨌든 금속이 기화된 것이라서 사실 더 강하게 빨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됐을 것인데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지상이잖아요. 근데 거의 지하였고, 그래서 더욱 이제 환기가 안 됐고, 그런 등등이 이제 가만히 되었고, 어쨌든 이것도 유명하죠. 1인당 100명 이상, 거의 대부분 100명 이상, 아주 작은 학교가 아니고서는 1인당 100명 이상을 담당을 하고, 튀김, 볶음, 구이, 특히 저기서 이제 튀김이 제일 사실 문제긴 하고, 고온일수록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낮지 않게 노출이 되었고, 10년 이상 다른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고 해서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저게 첫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다 한 번 이상 들어보셨죠?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사실 저는 그건 당연히 다 이분 첫 번째 거조차도 노조와 같이 한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사실 그냥 한 명이 산재 승인 받고 끝났을 것인데, 노동조합이 저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고, 그 뒤에 그러면 폐암이 더 없는지 알아보았고, 그래서 알아본 사람들 다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음으로써 이제는 더 넓어졌죠. 지금은 이제 저도 질병판정위원회 들어가서 군대 급식실, 병원 급식실, 이제 공공기관 큰 식당 급식실 이런 데 노동자들이 벌써 신청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의사들,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끼리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유명한, 저도 그것도 좀 반성한 것인데,
조리움이 발암물질인 거는 저는 이제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 지식은 왜 저렇게 피해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왜 나는 이거를 먼저 이거 하지를 못했을까. 그나마 어쨌든 등장했을 때 바로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굉장히 이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10년 전부터 되게 유명한 게 뭐였냐면, 뭐 미국, 뭐 중국 이런 데서 연구가 이미 되게 많이 있는 게 중국 요리. 중국 요리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조리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긴 대부분 고온으로 볶는, 엄청 기름을 많이 쓰고, 생각해보세요. 학교 급식실보다 훨씬 환기도 안 되고, 엄청 좁고, 막 하루 종일 하고, 학교 급식실은 한 끼나 두 끼 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하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노출 수준이 다르겠지만, 사실은 그 소규모, 이 동네 우리 짜장면집에 이 조리사들도 사실은 다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산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환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되게 그걸 해줘야 되고, 중국집 사장님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조리사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그 조그만 중국집에서 어렵다고 하면 뭔가 그러면 안전공단이 됐든 노동부가 됐든 이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고, 노동부도 조금씩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도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일하다가 아픈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쵸 말한 이 성을 매개로 한 온갖 괴롭힘과 이 폭력과, 제가 특히 이 질판위에서 정신질환 하는 날 들어가면 제일 심한 날이, 제가 그날 8건을 심의를 했는데 5건이 직장 내 성폭력 이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었어요. 좀 약간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그날 좀 같이 심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너무 좀 이렇게 단적으로 느끼게 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인데, 뭐 이것도 되게 이제 소수의 여성 노동자가 있고, 대부분 이제 남성인 남초 그런 이제 회사에,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직군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이분 약간 연구원 같은 이제 젊은 여성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연구원이 몇 명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은 50대 남성의 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첫 출근 날부터 성희롱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아주 심한 건 아닐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50대 아저씨 한 4명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뭐 20대 사귀어봤자 재미없어, 50대랑 사겨,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저 화분들은 너무 황당하고 좀 짜증나고 이럴 수 있는데, 저거를 3년간 진짜 여러 명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제가 또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인데, 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게 고조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엔 한 명이 이렇게 해요. 그럼 주변에서도 이렇게 괴롭히는 애 좀 너무하네, 좀 안 그랬으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것도 한 가지 경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 이제 당하는 사람도 이제 주눅이 드니까, 누구나 주눅 든 사람보다는 이렇게 된 사람한테 호감이 가잖아요. 그 주눅이 들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좀 호감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입에서 실수를 하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믿고, 왜냐면 같이 일할 때 일을 못하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동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와가지고 맨날 이제 시비 거는 50대 뭐 이사님 전무님이 뭐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을 잘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면 또 집중이 잘 돼서 일을 잘 하겠어요? 그럼 일을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안 그랬으면 하던 사람들도 제가 좀 그럴만하다, 쟤도 좀 문제긴 해, 괴롭히는 사람도 너무하지만 쟤도 좀 그래, 이렇게 되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나선형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터 괴롭힘은 되게 초기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터 괴롭힘이 이제 워낙 그동안 이슈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뭐 일터 괴롭힘을 뭐 신고를 어떻게 하고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주로 되지만, 사실은 처벌까지 갈만한가 안 한가 할 때, 그때 가해라고도 안 해도 돼. 근데 그 초반에 가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걸 3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분이 그래도 이제 20대 젊은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고 2번이나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일터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근데 제대로 조사 안 해주는 것도 아시죠? 회사에 그냥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사를 해라 해서 그럼 회사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냥 이렇게 보고 크게 뭐 하자가 없어 보이면 그래 그렇게 해 하는 절차일 뿐이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웬만큼 막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막 직접 막 어떻게 더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실 서류를 보고 그 근로감독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진실되고 막 알 수가 없어서 되게 엉망인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노동부로 들어오니까 회사에서 2번의 성폭력 신고, 성희롱 신고에는 이제 그 반응이 없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가해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고 그걸 받고 나서 이분이 이 사이에 본인이 이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정말 저는 많은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뭐 한 1, 2년 전부터 20대 여성들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거나 그런 도움을 막 구하러 다니고 상담이나 정신과나 찾아다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런 것 중에 하나 원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자신의 위치 혹은 성적으로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그런 것과 이 세상이 너무 맞지 않는 이 사이에서 완전 끼어있는 그런 괴로움 같은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20, 30대 여성들의 호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물론 이제 남성 사업장 중에도 집단 감염된 데 있었어요. 거기 제가 대표적으로 본 데는 거기 유명한 데 어디죠? 가락동 거기 그 농수산물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어쨌든 거의 안 멈추고 그러니까 살짝 멈출 듯 말 듯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갔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잘 갔다는 그 와중에 그 농수산물 시장이 그렇게 큰지 저도 약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이 정말 많고 매일매일 막 그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물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걸 밤에 물류니까 대부분 다 밤에 야간만 일을 하시거든요. 그걸 상하차 하시는 노동자들한테서 엄청나게 그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그런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콜센터 감염이 있었죠. 콜센터는 이 이제 감염이 막 쭉 돌고 났을 때 이게 이렇게 보니까 환기가 안 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이만한 책상에다가 뭐 헤드셋 이런 게 아니더라. 요만한 정말 책상에다 칸칸이 해가지고 200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더라. 서로 옆 사람 소리 다 들리는 그런 거지고 침 계속 튀고 그럼 마스크도 안 주고 그랬더라. 심지어 막 아픈데도 막 나오라고 했었다가 일이 터졌었잖아요. 제일 먼저 집단 감염 단계는. 그래서 노동 강도도 높고 말도 튀는데 뭐 밀집돼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 중요한 물리적인 원인이죠. 집단 감염 문제인데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하청, 콜센터 대부분 다 하청이잖아요. 그 원청 무엇인가 그게 어떤 회사가 됐든 그 회사의 이 콜 업무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서 사실 거의 조직이 안 돼 있고 예전에 그 콜센터 노동자 조직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 대부분의 또 회사들이 한 군데 회사에 맡기지 않는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특정 회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B 은행이 있다. B 은행이면 보통 아무리 이제 큰 회사들에 맡겨도 최소한 2-3개 이상에 맡겨서 이렇게 가니까 조직을 하려면 만약에 세 군데면 동시에 노조를 조직하지 않으면 계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노조가 생기면 B은행이 이 콜센터랑 계약을 끊으니까 그래서 조직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죠. 그 하청 비정규직에 조직이 잘 안 돼 있는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열나는데 나와라. 나라에서는 열나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오라고 하는데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노동자 혼자 싸워가지고 버티기 당연히
있어요. 저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찝찝한데 나갔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저는 사실 그게 이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에 가 있는 여성 노동자 일자리에서 사실 벌어진 일이다. 이런 콜센터의 물리적인 어떤 이 감염에 취약한 점 이상으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 이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 불안정하고, 그래서 혹은 그러니까 조직도 안 되고, 그래서 노동자 힘은 더 없고, 그리고 또 임금이 낮고 불안정하니까 사실은 조직해서 뭔가를 막 바꾸기보다는 여기를 그냥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는 것도 좀 쉽기도 하고, 딴 데 가도 뭐 이만한 일자리 그냥 비슷한 데 또 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이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죠. 저 이 광고 정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배민에서 막 엄청 아름다운 그 석양이 있는 퇴근길에 잠깐 한 건 하고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이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저 노동자들 다 노동자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돼서 저희 일하다 아픈 여자들 책에도 나오는데, 젊은 여성이 전동 킥보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이 안 됐고, 당연히 자기가 처리를 했을 뿐더러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자기가 아픈 것도 티 안 내고 최대한 사고를 가지고 회사에 말하기도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 운전도 못해가지고 사고 냈다. 그런 태도. 아직도 그런 얘기 많아요. 차 운전 못하면 김여사 이런 얘기 아직도 좀 하잖아요. 그런 시선들이 싫어서 더 회사에 요구하거나 청구하거나 할 생각조차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사실 안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담들을 항상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또 여성의 과로의 어떤 되게 대표적인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세종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인 공무원, 세종에서 일하는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새벽에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발견돼가지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되게 젊은 분이어서 30대였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애들 케어하고 이러기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침에 어쨌든 애들 깨우고 해놓고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과로한 것이었는데, 그걸 봤을 때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성이라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과로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자기를 어필하거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 여자애들은 사고 낸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과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누가 쓴 걸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분은 본인이 성소수자였는데, 특히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그냥 굉장히 이렇게 성별 이분법이 강한 한국 같은 데서 사실 외모만 봐도 되게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거나 신뢰를 덜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과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은 잘한다. 쟤는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적으로 여겨지니까, 쟤는 저렇지만, 쟤는 여자지만, 쟤는 트랜스지만 일은 잘해.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과로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사실 여성들이 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성의 당연히 일과 건강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하다 아픈 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한 챕터에 들어간 내용이고, 북콘서트도 하니까 많이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경제활동 인구 보시면 어쨌든 여성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질이 낮고 임금이 낮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늘어서 거의 반반이거든요. 56대 44.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도, 사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 개별 노동자의 상태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보험 가입자 성비가 대략 56대 44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산재 신청이 보시면 이게 남자의 신청 승인, 여자의 신청 승인이거든요.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신청을 더 많이 하고, 승인율도 여기 보면 승인율도, 그러니까 신청도 더 조금 하는데 승인도 더 조금 되는 거예요. 그 조금한 중에서도 승인율은 신청된 것 중에 승인된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이제 승인 건수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더 늘어나겠죠. 이 신청 건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남성이 더 위험한 일을 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제일 위험하고, 임업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제 산업사고 이런 거 많은 업종들을 보면 임업, 건설업, 탄광 이런데 거의 다 남초 사업장이고, 그런 위험이 남성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서로 다른 노동자는 더 안전한 일과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을 진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는 추락 위험이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어떤 노동자는 자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어떤 노동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어떤 노동자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책임을 너무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걸 서로 그래서 남자가 더 위험하다, 여자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건설이 더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을 각각에 맞게 어떻게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가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남성이 더 위험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위험은 방금 말한 떨어지는 거, 과로로 죽는 거, 뭐가 날아와서 맞는 거, 그런 위험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애초에 산업 안전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처음 생기고 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산업위생, 산업의학 막 이런 것들을, 산업안전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 전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위험들이라는 거고, 그것은 남성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위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남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그동안도 계속 그런 전통적인 위험에 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온몸이 다 근골격계 질환이고 마음이 다 골아 터지고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이런 것도 위험 아니야? 이런 것도 직업적인 건강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성들이 가지게 더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여성들도 일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성들이 이게 막 떨어져 죽고 뭐 끼어 죽고 그런 위험이 아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어 얘기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여남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그게 저는 이제 젠더로 되게 가려져 있던 어떤 시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의 시야를 트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연구인데요. 이만한 연구가 되게 그 뒤에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 책에도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여러분도 주변에 뭐 KB 오토텍 같은 이제 훌륭한 데 빼고는 산재,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과 산재 승인 자료는 내놔요. 그것도 사실은 승인 자료만 그냥 공개하고요, 신청 자료는 따로 막 신청을 하고 막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신청 자료, 승인 자료, 승인 자료는 사실 굉장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막 신청을 해서 신청 자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자료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 이 병은 잘 승인을 해주고 저 병은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그림이 조금 더 그려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신청을 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66%가 신청되고 있다? 66%가 신청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신청되는 것은 전체 산업재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이제 작아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막 연구들, 산재 신청이랑 승인 자료 가지고 막 분석한 연구들 보면 이것은 너무 그냥 산재 승인의 분석이다. 이게 직업병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연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응급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맨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맨날 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해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 특정 시기에 여기에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데 온 이 사람이 일 때문인지를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쳐서 왔을 때 평소에는 의사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 때문에 찢어졌는지 집에서 찢어졌는지 나는 꼬매주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찢어졌군요. 일하다가 뭐 허리가 나갔군요. 이걸 다 표시를 해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산재를 신청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것도 너무 적어요. 그 시기에 여성은 168명이 직업성 질환, 이건 사고는 아니었어요. 질병 10%만 산재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승인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남성도 200명 중에 30명이니까 10몇 %죠.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그 중에 또 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것 중에 질병만 보면 의사가 어쨌든 봤을 때 이 중에 뭐 법적으로 자기 일하다 다쳤다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자영업자가 산재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걸 보면 직업성 질환 중에 10% 정도만 지금 산재로 승인되고 있구나. 나머지는 우리가 집계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직업성 질환의 90%가 나라의 통계도 안 잡히니 나라의 어떤 산재 예방 정책이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90%를 놓치면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갑자기 또 잠깐 세지만 최근에 노동부에서 산재 환자 카르텔 모든 문제에다 다 카르텔을 붙여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산재 환자 카르텔 나이를 먼저 잡겠다고 하면서 특정 감사를 했어요. 감사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 요양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의사도 이 환자를 질질 끌어서 그걸로 돈 벌고, 환자도 질질 끌면서 일 안 하고 휴업급여 받고 그러는 것처럼 되게 이제 막 호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일단 감사에서 정말 감사해서 드러나지 못했어요. 밝혀내지 못했고, 그 조선일보에서 다리 아프다더니 벌떡 일어났던 환자 이런 부정수급이 결국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감사 완전 실패한 감사인데도 전혀 마치 되게 감사 잘 된 것처럼 하면서 지금 이제 산재보험을 지금 계약하기 직전의 상태인데요. 근데 그 중에 또 문제가 잠시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를 시작했죠? 카르텔. 이렇게 끊어질 수가. 네네. 아무튼 지금 이따가 기억나면 다시 할게요. 잠깐 무슨 얘기 정말 하려고 했을까요? 네네. 아무튼 네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 발생에 비해서 남자든 여자든 1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여자는 더 힘들더라. 그래서 더 작게 되더라. 생각났다. 이렇게 10%밖에 안 되니까 산재는 더 심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비해서 장기 요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허리에 요추간판 탈출증인데 건강보험은 평균 내면 예를 들어 3달이면 치료가 끝나는데 산재는 6개월을 하는 거예요. 산재는 그거 휴학급여 나오니까 놀려 그러는 거 아니야. 건강보험은 돈 안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일말의 진실이 있어요. 돈을 안 주니까 6개월 푹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건강보험 환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재가 말한 대로 90%는 다 날아가고 있다. 그 날아가는 것 중에 당연히 심한 것들을 산재를 하겠죠. 심하지 않으면 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는 당연히 건강보험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서 산재를 훨씬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전부 다 산재로 처리하면 평균 기간이 뚝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거 꼬매느라
산재 계산하는 그 정의가 뭡니까? 요양을 4일 이상 하게 되면 다 되잖아요. 그게 휴업이 4일이 사실 아니고 치료만 4일 이상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살짝 꼬매고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4일 이상 치료 가고 첫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하고 뭐 뽑고 뭐 한번 가고 하면 이제 4일 이상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럼 산재로 다 집어넣으면 평균이 떨어지겠죠. 지금은 심한 환자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굉장히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제가 길을 잃었었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통계에서 또 재미있는 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재 사고 사망자 거의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이 많을까요? 큰 기업이 많을까요? 산재 사고 사망? 네, 작은 기업이 많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자의 80%가 죽는데 그거를 중대재해처벌법 안 하면 어떡하냐? 라고 선전이 민주노총이 열심히 하는 우리 조합원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대기업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네, 방금 말한 대로 직업성 질환은 특히 신청 자체를 굉장히 안 하는데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냐? 노조도 있고 뒷배가 있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되게 하고 신청만 그냥 하고 그냥 되게 어떤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이걸 기술조차 어떤 사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질병은 자신의 업무 기록 같은 걸 잘 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게 아프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아예 적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동조합은 이제 그런 거 다 정보도 가지고 있고 재해조사 나오면 개입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질병 산재는 기업 규모가 더 큰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들은 이게 큰데 이쪽이 작은데요. 보면 작은 데는 사고가 이렇게 많고 질병, 출퇴근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100명 이상 대기업에 가면 사고가 요만큼이고 질병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건 산재 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고나 나야 어디 배고 막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거나 산재인 줄 아는지. 여전히 지금도 병은 산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이 남성은. 근데 이제 이것이 저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작은 데는 사고 비율이 더 높고 질병은 오히려 작은 데가 낮은 것은 거기는 뭐 그런 안전은 위험한데 건강, 그러니까 질병은 더 깨끗할 리는 없잖아요. 신청이 적어서일 것이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던 것인데 이걸 남녀를 구분해서 보니까 여성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도 물론 작은 사업장에서 이 사고 비율이 더 높고 이제 가면 사고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하지만 보시면 여성은 이 출퇴근제해 비율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차이가 남성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는 이제 작은 사업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제에서 그래서 성별 격차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작은 사업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해자 전체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이건 5인이나 50인으로 기준해도 마찬가지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산재 중에선 30%가 안 되는데 사고에서는 30%가 더 넘고 질병에서는 그래서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질병으로 산재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산재 보상제도 접근이 어렵고 질병은 산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은 사고보다 이 입증이 어렵잖아요. 그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불리한 점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여성한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시면 재해자 수에서는 남자 대 여자 해가지고 비율이 아까 말한 3대1 정도라면 이 질병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배가 넘게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여성의 질병이 더 많이 가려져 있을 가능성, 마치 소규모 사업장에 질병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아픈 여자들을 자꾸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정말
정말 이제 자꾸 여자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안 억울해도 돼요. 여자는 훨씬 더 얘기 지금보다 많이 해도 쫓아올라오면 멀었으니까 여성들의 아픔을, 여성들의 질병을, 여성들의 사소해 보이는 여러 건강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우리가 안전, 노동안전보건, 산업안전, 그래서 산재, 부상, 산업재해 자체 이런 게 다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짜여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이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이 안전상의 위험이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병이 직업성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업종들은 또 전통적이니까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은 업종이었고, 그래서 남성들의 위험은 우리가 더 잘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업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남녀를 떠나 그 산업법 체계 같은 게 잘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노동자들은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산업법의 지금 체계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진짜 거의 다뤄지지도 않거든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좀 들어있을 뿐인데, 법 본문에는 스트레스라는 말 한 번 나오고 정신건강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산업법상의 이제 사각지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종에 이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열작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용광로 뭐 정말 이제 그런 불이 정말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일하는 데서 이제 발생하는 더위와 관련된 문제를 고열작업이라고 해서 산업법에서 다루는데, 거기에 급식 조리실에서 엄청 더운 데서 일하는 것은 담기지 않은 것이죠. 동시에 최근에 또 이 고열작업과 관련해가지고 실외에서 폭염인데 기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죠.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열작업에 안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위험들, 거기에 이제 여성들의 위험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지금까지 일하다 아픈 여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업종이 다른 거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 같은 일을 해도 이게 병원에서 청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이 사진을 보면 성별 분리가 무엇인가, 성별 분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거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여러 그 성별 분업과 관련된 데서 나오는 이제 서술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같이 해도 기계를 돌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지하철역 같은데 큰 기계 운전하면서 하는 거는 대부분 남성이 하고, 이제 뭐 빗자루 하고 휴지통 비우고 이런 이제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하죠. 근데 보면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무겁고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 들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무거운 걸 이제 끌고 다녀야 되고 진동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무거운 거, 중량물 이런 건 이제 딱 어떤 그물게 질환의 위험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거, 이런 뭐 걸레질 단순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그 걸레질을 이렇게 하는 게 어깨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심지어 그 아까 잠깐 얼굴 보여드렸던 그 카렌 메싱이라는 그 분이 이제 병원의 청소노동자 조사했을 때는 그 휴지통에 비닐봉지 끼워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사이즈가 맞는 걸 안 해야 놓는 거야. 사실 누가 그 비품 사는 사람이 청소 노동자의, 캐나다도 그런가 봐요. 청소 노동자가 편할 수 있게 쓰레기통과 비닐봉지 사이즈를 딱 맞추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병원에서. 그래서 대충 비닐봉지를 사주는 거죠. 근데 그 병원에서 깔끔해야 되고 뭐 등등 하니까 이거를 꼭 돌려가지고 한번 싸맨다든지 요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 사람은 하루에 몇십 개 병실에 몇십 개, 그 또 병실은 사람마다 다 휴지통 하나씩 놓잖아요. 그걸 이제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요렇게 트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손목에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소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냥 그거 한 개만 생각하면 쓰레기통에 비닐 뭐 대단한 건
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비닐봉지 그냥 끼우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 그런 자잘한데 반복되는 일들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여자들의 위험이 잘 보이지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여자들은 쉬운 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같은 거 정의에 25kg 이상을 10번 이상, 아니면 10kg 이상을 25번 이상, 요게 중량물과 관련된 위험 부담으로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kg 이상을 10번 이상 나르는 여성은 거의, 여성한테 그런 일을 주지 잘 않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는 여성도 많지 않을 게 맞고, 그다음에 당연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신 그보다 좀 가벼운, 근데 분명히 한 5kg 정도 되는 거를, 예를 들어 승무원 그때 이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생각해보시면 그 비행기에 승객들의 전부 다 그 밥이랑 그 다 꽉 채워서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다 넣고 빼고 뭐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꽤 이제 중량물을 어쨌든 계속 다루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 그 승객들 그 짐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10kg 딱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짐들을 또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량물로 별로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여성의 위험이 잘 안 보여왔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퇴함이 이슈가 되기 전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한테서 노동안전 가장 이슈는,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런데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집중된 시간에 대부분 한 끼를 하니까, 두 끼나 세 끼 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으니까 딱 그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딱 인력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사람이 더 많이 늘리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제 1인당 아까도 말한 1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막 많이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10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정형외과, 제가 그때는 아직 전문의 되기 전이었는데 정형외과 교수님이나 직업환경의학과도 다른 교수님들이, 아니 어차피 집에서도 밥하는데 10인분 밥하나 100인분 밥하나,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해보라고 하고 싶죠. 10인분 밥하나 100, 아이고 저기 오셨는데, 아무튼 10인분 밥하나 100인분 밥하나, 뭐 그 다음에 집에서도 밥하는 거 월급도 받으면 좋지, 그거를 여기 와서 뭐 삼재라고 하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뭐 회전근개 파열은 무슨 그 뭐 야구 선수나 대항하는 거지, 뭐 그거 뭐 식판 몇 번 했다고 막 그렇게 끊어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막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 막 증언대회 진짜 엄청 많이 막 울면서 내 어깨가 안 올라간다 막 정말 몸으로 증언하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여성 업종 중에 어쨌든 근골격계 질환의 추정의 원칙 당연히 인정되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만들었죠. 정말 투쟁으로 만든 엄청 이제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성은 일단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높은 노동 강도로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집에서도 밥하잖아, 이런 얘기. 제가 이것도 듣고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급식 노동자 이제 폐암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폐암 신청이 이제 훅 많이 나오니까 폐암 조사 어떻게 할지 이제 시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근로복지부에서. 그 조사 시트에 그러면 집에서는 조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치면 폐암으로 신청한 모든 남성 노동자한테도 조리는 얼마나 하시는지, 기름 요리는 얼마나 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학교 급식 노동자한테만 저걸 그리고 물어봐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도 들죠. 물어봐서 집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안 해줄 거야? 집에서 조금 한다 그러면 더 해줄 거야? 약간 왜 물어보는 거야 싶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근데 그분도 되게 악의적으로 그 시트를 만든 사람이 막 악의적으로 막 썼을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자는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 그걸 왠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여성의 어떤 주된 자리는 가정, 일을 하더라도,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우리를 잘 못 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시간 얘기 앞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 남성들이 대부분 하시고 진짜 너무 심하게 해요. 그 24시간 맞교대를 하면 중간에 막 쉬는 시간에 막 낮에 뭐 3시간, 밤에 뭐 5시간 주는데 정말로 쉬는 시간 그래서 정말로 그 시간에 쉰다 싶으면 그걸 노동시간에서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이 정말 이렇게 많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 경우가 많고, 심지어 밤에 5시간 수면 시간이 뭐 주어지더라도 그 수면실이 따로 있고 정말로 딱 완전히 일로부터 해방돼서 쉴 수 없으면 노동시간을 그냥 세고 있습니다. 요즘에 과로사를 할 때. 그 다음에 4시간, 이렇게 5시간보다 더 짧게는 수면을 연달아 주더라도 그거는 푹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해서 그것도 역시 그냥 약간 이제 대기 시간처럼 해서 근로시간을 계산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7세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 24시간 맞교대 하면 이렇게 주당 60에서 80시간을 근무하게 되죠. 근데 여성 노동자는 정말 저렇게 일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이 여성 노동자는 67세에 청소를 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오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하고, 보통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랑 막 해가지고 40시간 밑으로, 왜냐면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급여가 더 나가야 되니까 다 시간제로, 시간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시간 밑으로 계산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이 노동자는 승인이 되고 이 노동자는 승인이 안 되겠죠. 그런데 6시나 7시에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 이 여성 노동자는 완전 새벽에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을 또 해놓고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고, 이제 실제로 청소 노동자는 새벽에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근데 그런 부담은, 그 범위는 이제 사실은 거기도 야간 노동에 해당이 되잖아요. 6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 노동이라고 하면 그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이 사람의 노동으로 세지진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사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노동시간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맞벌이 가구를 하면 똑같이 비슷하게 노동시간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여러 이유로 실제 남성들이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남성들이 노동시간이 조금 더 긴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둘 다 이제 자기 일이 있는데 돌아왔을 때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이런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난다. 아내는 2시간 반 쓰는데 남편은 40분 쓰고, 가구원 돌보는데 15분 쓰고, 이런. 그러니까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제 및 참여 활동은 여성이 좀 더 하네요. 아무튼 이런 거에서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하게 되는 이 노동시간은 누가 해줄 것이냐. 이 과로사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노동시간에 따른 건강에 이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있고 건강 점수가 있으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도 건강이 나쁘고 긴 사람도 건강이 나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시간이 짧은 사람은 아마 몸이 이미 안 좋아서 노동시간을 짧게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불안정 노동이고 급여가 적고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통 다 적당한 노동시간에 건강이 제일 점수가 좋게 나오고요. 과로에도 점수가 떨어지고 노동시간 짧은 사람은 점수가 떨어져요. 보통 35에서 40시간 정도 사이가 건강이 제일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꺾어지는 부분이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꺾어지는 부분이 누가 더 짧은 노동 시간에 건강이 더 벌써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겠어요? 여자죠. 왜냐하면 거기 숨겨진 집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점선이 평균이고, 이게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여성은 35시간이 넘어가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남성은 48시간이 넘어가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과로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이게 그 돌봄 때문이라는 거를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가 아니라 집에서 돌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눠서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게 다 일이니까 돌보는 일이 많은 사람은 36시간 밖에서 36시간만 일해도 집에 가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거기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돌보는 부담이 적은 사람은 46시간까지는 괜찮더라. 그러니까 남녀 차이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여성이 돌봄 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사 일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건강에 영향이 달랐던 거고 그거는 뭐 독일이랑 호주랑 두 군데에서 했는데도 다 똑같이 나왔더라고 이런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로라는 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진짜 이건 여자들이 집에 가서 일해가지고 길게 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로사에서 뭔가 불리한 거 아닌가 생각했던 게 정말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아픈 게 잘 안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성이 낮은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에서도 여성 대표성, 뭐 이주노동자 대표성 요즘에 굉장히 이제 뭐 청년 대표성 뭐 이런 얘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뭐 대의원 한두 명, 뭐 이제 뭐 조합 뭐 지회장 한두 명 한다고 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얼굴, 누구의 고민이 지금 이제 우리 노동조합의, 우리 지회, 지부의 사업과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여성이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노동조합에서도 회사는 물론이고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현대모비스 뭐 화성에서 이거 좀 좋은 사례였는데 여성부에서 따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느끼는 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화장실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뭐 에어컨 설치하고 뭐 이런 게 요구가 나오고 그걸 여성부에서 모아서 그걸 뭐 예를 들어 산안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수인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수인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떤 집단이 있을 게 생각이 될 때 거기 실제 그냥 숫자 비례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그런 노력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여성들이 가진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는가. 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도 얘기한 대로 의사가 여전히 좀 남자가 많기도 하고 판정위원 교수를 많이 초빙을 하니까 의사 비율은 남녀가 비슷해도 교수 비율은 남자가 많으니까 질병판정위원도 남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뭐가 올라왔을 때 아까 막 얘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성의 이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너무나 대표하지 못할 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일하다 아픈 여자들이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은 항상 희망으로 마무리 변화는 시작되고 있을까? 네, 좀 있다. 예를 들어서 태아산재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제가 3월 25일 교환을 늦게 만들었다는 걸 아시겠죠? 아주 최근에 태아산재가 드디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제 승인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10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나쁜 업무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태아에게 병이 생겨서 태어난 다음에 이제 평생 그 병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판정이 난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관련은 있는데 그 태아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상은 못 해줘. 이런 게 되게 오래됐고 그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그러면 야 법이 바꿔가지고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됐고 이제야 법이 바뀌고 처음으로 그래서 태아산재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태아산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뭔가 노출돼서 병이 생긴 것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뭐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정자 아기를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정자에 영향을 주는
정자의 뭐 유전자나 염색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되고 나서 아니면 남성의 그 생식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프다. 그게 관련성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그 아버지의 근로자, 그러니까 아버지인 노동자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산재로 구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법에는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말하지만 여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가는 것 자체가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태아 산재가 인정이 되고, 그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생각해보면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리고, 내가 일하다가 나 때문에, 내가 노출된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본인이 받아들이는데도 힘들고, 근데 나 겨우 이제 마음을 속상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투쟁을 해서 인정되는 데까지 왔고, 이걸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노동자의 어떤 성과 재생산의 건강의 문제다, 이런 데까지 문제가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아주 최근에 나온 판정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반올림에서 이것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일종의 혈액암 같은 거예요.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일종의 암 비슷한 어떤 질병인데 그게 산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공장의 전형적인 그런 직업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난소 기능이 되게 떨어지게 됐어요. 치료를 이제 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기 난소 부전, 그래서 일종의 완경, 폐경이 굉장히 일찍 온 거예요. 30대인데.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려고 보니 그때서야 알게 됐대요. 이 남성은 이제 성기능, 생식기능 상실에 대해서 남성은 기준이 있어요. 양쪽 고환이 상실이 되면 7급이. 여성은 없었던 거예요. 이 장애 기준을 만들 때. 그래서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준해서 하겠지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이 왜 그랬을까요? 남성은 뻔히 있잖아요. 양쪽 고환이 상실되면 7급인데 이분한테 8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쵸, 우리 반올림이 참을 수 없다. 8급 받고 끝내지 아니하고 이걸 이제 소송을 한 것이죠. 사실 너무 맞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투덜대면서도 8급 받고 끝내지 않는 그 마음, 그 꺾이지 않고 이거를 너무나 어렵고 귀찮고 뭐 등등 하지만 이걸 그래서 투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이겼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까지 해가지고 2심까지 가서 얼마 전에 2월달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똑같이 7급으로 해줘라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당연히 법도 바뀌겠죠. 이러면 이 조항 하나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장애 등급도 쭉 보면서 이상한 거 없나, 왜 언제 정해진 걸 계속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다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배우면 이제 열을 아는 학생의 마음으로 본다면 여성 차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차별들, 뭐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게 들어있진 않은지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쭉 봐야겠죠. 그럴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성의 그냥 권익을 올릴 뿐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꽉 막힌 그걸 트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딱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콜센터 노동자가 사실 대부분 여성 업종이고, 그때 또 문제가 가장 심하게 된 게 이 전화에다 대고 하는 성희롱, 성적인 폭력적인 발언들,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중지권, 통화 거절권, 끊을 권리를 따내는 투쟁이 그냥 이 노동자들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 법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고, 제조업
건축업이나 건설업 중심으로만 얘기되던 작업중지권을 여러 직종으로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급식실 투쟁이 더 넓은 노동자들의 조리 노동자 전반에 대한, 혹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뭐 폐암이나 이런 문제, 또 동시에 환기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로도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전반적인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었다. 아픈 여자들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 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질환은 전통적으로 좀 약간 여성이 더 많이 진단받고, 그것도 이제 여러 논리가 많아요. 왜 여성이 더 많이 정신과를 찾는가? 정말 더 아픈가?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징징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남성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이 징징댄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한다기보다 여성들은 그나마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이 강한 남성이어야 된다는 이런 사회에서 남성들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든데 도움조차 못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자살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저는 이 여성들의 정신건강 문제만큼이나 남성들이 그렇게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고 자살로 가는 문제도 정말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질환인데, 이게 산재조차 별로 안, 정말 1년에 뭐 100건이 뭐예요? 10몇 건, 이런 시절이 얼마 전이에요.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쭈루루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승인도 많아지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승인도 많아지고 하는 것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뭐 멘탈이 약한 유리 멘탈의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일하다가 내 정신이 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아픈 걸 드러냈던 덕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이유든 굉장히 다양한, 뭐 해고 때문이든 뭐 괴롭힘 때문이든 내가 일터에서 생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예방대책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노동자가 늘어나게 된 게 저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아픔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안전보건의 영역 자체를 굉장히 넓혀준, 신체적 건강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노동 안전 혹은 산업재해라는 문제 자체를 굉장히 넓혀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 또는 여성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되게 우리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된 여성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믿음을 마지막에 어쨌든 희망을 던져드리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